국제노동자연맹의 멤버들 중 몇몇의 의견과 같이 지지로도 강철군과 국민당 내부에 침투한 커뮤니스트 분자들이 광둥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러기를 바라고 있었다. 거기서는 혁명적인 도시와 충분한 시설로 활발히 움직이는 변기창이 뒷받침해 줄 것이다. 따라서 공산군은 토대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절박한 방동파들이 은근히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북벌전에서 다시 없는 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영토 정복력에 사로잡힌 항커우의 장군들에게도 중국 남부지방은 거리 탐탁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리고 남부를 침입하게 되면 충실한 노동조합들이 수년의 유업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별 효과 없는 장기간의 유격전으로 몰아넣고 말 것이다. 북방군불과 장이 싸우는 대신 적군은 북방군불 토벌을 장에게 맡겨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고 난 뒤에는 어느 쪽의 적이 광둥으로 쳐들어오게 되더라도 적은 이미 전투력이 소모되어 있을 것이며 따라서 공산군은 다만 미약한 군대와 대전하게 될 것이다. 지조로는 장군들을 이렇게 평하고 있었다. 당나귀들은 지금 당근에 한창 눈이 어두워져 있으므로 만약 우리가 인삼과 당나귀 사이에 섣불리 끼어들어 가지만 않는다면 그들이 우리를 물어뜯을 겨를은 없을 것이다. 중국 공산당의 대다수와 모스크바 측도 아마 이러한 지조로의 관점을 너무 만사를 깨끗이 청산하는 견해라고 보고 있을 것이다. 기요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제일 좋은 방책은 광둥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뿐만 아니라 맹렬한 선전으로 노동자들을 상하이에서 광둥으로, 지금 노동자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광둥으로 대량 이주시킬 준비라도 하고 싶은 것이었다. 매우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남부 여러 성의 팔로만 확보된다면 노동대중은 재빨리 광둥을 공업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상하이에서는 위험한 정책이었다. 즉 방직 공장의 직공들은 어느 정도 기술을 체득한 숙련공들이다. 그래서 새로운 직공을 훈련하게 된다면 임금을 올리지 않는 한 새로운 혁명 단원을 기르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었다. 페랄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것은 중국 공업의 현 상태로 보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가정이라고. 그것은 바로 1925년의 홍콩처럼 광둥을 위해서 상하이를 공백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홍콩에서 광둥까지는 5시간밖에 걸리지 않지만 상하이에서는 닷새가 걸린다. 어려운 계획이다. 아마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더 힘이 드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덜 어리석은 짓일 것이다. 항쿠에서 돌아온 이후 기요도 반동 세력이 차츰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클라피크가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장의 군대가 커뮤니스트들을 공격하는 경우에는 사태가 이미 절망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면 장의 암살까지도 그 결과가 어찌 되든 간에 오히려 그 때문에 사태가 호전될지도 모른다고 기요는 생각했다. 노동조합도 무장만 한다면 불가피한 경우에는 무질서한 군대와 싸워볼 수 있을 것이다. 초인종이 또 울렸다. 기요는 문으로 달려갔다. 마침내 우편 배달부가 항커위에서 보낸 회답을 가져온 것이다. 아버지와 메이는 돌아오는 기요를 응시할 뿐 아무 말도 없었다. 무기를 땅에 묻으라는 지령입니다. 기요가 말했다. 지령서는 발기발기 찢겨 손안에 동그랗게 뭉쳐져 있었다. 그는 종이 조각을 다시 앞편대 위에 펴놓고 모아서 맞춰보았다. 그리고는 어리석은 자기 짓에 어깨를 으쓱했다. 틀림없이 무기를 감추거나 파묻으라는 지령이었다. 곧 거길 가봐야겠는데? 거기란 중앙위원회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기요는 조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었다. 지조로는 아들의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아무 말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아마 아들은 죽음토록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일은 이것이 처음은 아니었다. 지조로는 잠자코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클라피크가 알려준 정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왜냐하면 전에도 클라피크는 베이징에서 독일 사람인 쾌니에게, 지금은 장의 경찰을 지휘하고 있지만 그가 소속해 있던 사관 후보생 부대가 곧 학살당하리라는 것을 알려주어 그의 목숨을 구해준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휘조로는 정보를 제공한 슈펠리퍼스키란 사내를 알지 못했다. 기호의 눈이 자기 눈과 마주치자 그는 미소를 지으려 했다. 기호도 그랬다. 그들은 마주친 시선을 좀처럼 돌릴 수가 없었다. 둘 다 서로 거짓 표정을 꾸며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거짓이 아마도 그들의 마음과 마음을 가장 친밀하게 융합시켜 준다는 것도 그들은 알고 있었다. 기호는 저고리를 벗어둔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메이가 외투를 입고 있었다. 어딜 가려고? 당신과 같이 가려고요. 무엇하러? 메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둘이 함께 있으면 더 쉽게 남의 눈에 띄일 텐데? 기호가 다시 말했다. 그럴 리가 있나요? 당신이 이미 리스트에 오른 이상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가보았자 아무 소용도 없어. 그동안 여기서 뭘 하라고요? 남자들은 집에서 기다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통 몰라요? 기호는 몇 걸음 걸어가다 말고는 다시 메이를 돌아보았다. 이봐 메이, 전에 당신의 자유가 문제되었을 때 난 그것을 인정했어. 메이는 지금 남편이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지를 깨닫자 알아 겁이 났다. 메이는 벌써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기호는 더욱 나지막이 울리는 소리로 덧붙여 말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그 자유를 자기 것으로 할 수 있었지. 이번에는 내 자유에 관한 문제야. 하지만 여보,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남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고통을 무릅쓰고라도 남의 입장을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야. 난 나 자신의 경험으로 그것을 알고 있어. 기호, 제가 그럼 남이란 말이에요? 그는 입을 다물었다. 그렇다. 적어도 이 순간에는 메이도 남이다. 그들 사이에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메이가 말을 계속했다. 그럼 내가 그랬다고 해서 결국 그 일 때문에 우린 이제부터 위험을 같이 할 수도 없단 말씀이에요? 기호, 잘 생각해 봐요. 꼭 당신이 분풀이라도 하는 것 같아요? 이젠 분풀이 할 수도 없다는 것과 그럴 필요도 없게 된 때에 분풀이를 하는 것과는 문제가 다르지. 하지만 그렇게도 저를 원망하셨다면 당신도 정부를 하나 만들면 그뿐이었을 텐데? 아니, 그게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할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전 정부를 만드는 건 아니었어요. 당신도 원하는 대로 아무 여자와 잘 수는 있잖아요. 난 당신만으로 충분해. 그는 내뱉듯이 대답했다. 메이는 그의 눈초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거기에는 걷잡을 수 없는 여러 감정이 얽혀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마음을 뒤흔드는 것은 그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관능적 욕망의 불안한 표정이었다. 그가 다시 말을 계속했다. 지금 내가 바라는 건 여자와 자는 게 아니야. 당신 생각이 잘못이라는 것도 아니고 다만 나 혼자서 가겠다는 거야. 당신이 내게 인정하는 자유가 곧 당신의 자유거든. 당신이 당신 좋을 대로 할 수 있는 자유 말이요. 자유는 교환 조건으로 주고받는 게 아니요. 자유는 그저 자유란 말이요. 그건 포기하는 거예요. 침묵. 같이 위험을 무릅쓸 수가 없다면 어째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에 직면할 수가 있을까요? 메이는 남편이 그 이상 다투지 않고 나가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문 앞을 딱 막았었다. 이런 자유라면 전 싫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서로 갈라져야 한다면 전 싫어요. 당신이 그걸 원한 건 아니야. 당신이 먼저 그걸 인정하신 거예요. 내 말을 그대로 믿은 것이 잘못이지. 그는 생각했다. 사실 지금까지 그는 아내의 자유를 인정해왔다. 그러나 지금 메이가 자유니 권리니 하고 따지면 따질수록 메이는 그에게서 멀어질 뿐이었다. 사용할 수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부여하는 권리도 있어요. 메이의 쓰라린 고백이었다. 오로지 지금 당신이 거기에 매달릴 수 있도록 내가 그 권리를 인정했다면 그것도 그리 나쁘진 않군. 그 순간 그들은 죽음이 갈라놓은 것 이상으로 서로 동떨어져 있었다. 그 눈이며 입이며 관자놀이, 애무를 받아온 그 모든 자리가 마치 죽은 여자의 그것처럼 보였다. 저 두드러진 광대뼈며 긴 눈꺼풀도 지금은 오직 낯선 딴 세상의 것일 뿐 가장 깊은 사랑의 상처는 가장 격렬한 정오를 낳게 마련이다. 죽음에 막다른 메이는 지금 새삼 발견한 저기로 가득 찬 세계의 문턱에서 주춤 뒤로 물러설 것인가? 메이는 말했다. 전 아무것에도 매달리지 않아요, 기요. 제가 잘못이라고 해요. 제가 잘못했다고. 당신 좋으실 대로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당신과 같이 가겠어요. 네, 같이 가게 해주세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만약 당신이 저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날 함께 가도록 내버려 둔데도 상관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괴롭힐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지금 괴로워하고 있을 때도 아닌데. 메이는 맥이 풀린 듯이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다. 기호는 어떤 낯익고 역겨운 마귀들이 또다시 가슴 속에서 들끓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메이를 때려주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다. 바로 메이의 사랑을 정통으로 때려주고 싶었다. 메이의 말이 옳았다. 그가 만약 메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메이가 죽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녀는 기호가 가장 격렬하게 자기와 맞서고 있는 순간에 그것을 알아차렸던 것이다. 울고 싶은 것일까? 메이는 두 눈을 감고 있었다. 끊임없이 조용히 떨리고 있는 두 어깨가 눈썹 하나 까딱 않는 그 얼굴과 대조가 되어 인간의 비탄을 남김없이 표현한 얼굴처럼 보였다. 그들을 갈라놓은 것은 이미 그의 의지뿐만이 아니었다. 고통까지도 그들을 서로 동떨어지게 하고 있었다. 고통 자체는 서로 같은 것일 수 없는 것이어서 사람을 저마다 외로운 인간으로 갈라놓는 것이지만 그 괴로워하는 모습은 사람들을 접근시키기 마련이다. 그리하여 그는 마치 감탄에 맞지 않을 때처럼 두 눈썹이 차츰 위로 치켜 올라가는 메이의 얼굴을 보는 동안에 다시 그녀에게로 끌려 들어갔다. 꼭 감은 눈 위의 이마의 경련이 멎었다. 그러자 눈을 내려 감은 그 긴장한 얼굴이 벼랑간 죽은 사람의 얼굴로 변했다. 메이의 여러 표정은 그에게는 너무나 낯익은 것이어서 대개는 그다지 충격을 줄 만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러한 죽은 얼굴 표정은 여태까지 본 일이 없었다. 내려 감은 눈 위에는 조름 아닌 고통이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너무나 죽음을 가까이에 느끼고 있던 그로서는 그 죽은 얼굴의 환영은 불길한 징조 같은 느낌을 주었다. 메이는 다시 눈을 떴다. 그러나 그를 바라보는 것은 아니었다. 몽롱한 시선으로 방 안의 흰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근육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눈물 한 방울이 코를 따라 흘러내려와 입 언저리에 맺혔다. 이 눈물은 깊숙이 잠재하는 생명, 짐승의 고통처럼 쓰라린 생명을 드러내는 그 눈물은 바로 지금까지의 죽은 듯하고 비인간적인 마스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어서 호련 그 죽은 얼굴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다. 눈을 떠봐. 메이가 그를 쳐다보았다. 떴어요. 당신이 꼭 죽은 것 같이 보였어. 그래서요? 메이는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는 몹시 지친 듯한 슬픈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만약 제가 죽는다면 당신도 죽을 것 같아요. 지금 그는 그 어떤 참된 감정에 자기가 사로잡혀 있음을 깨달았다. 메이를 위로해주고 싶었다. 그러나 같이 나가기를 승낙하는 것 이외에는 위로해줄 도리가 없었다. 메이는 다시 눈을 감고 있었다. 메이를 끌어안고 눈 위에 입을 맞추었다. 이윽고 서로 몸을 떼었을 때 메이가 물었다. 같이 가는 거죠? 안 돼. 너무 정직해 자기 본능을 감추지 못하는 메이는 다시 고양이와 같은 끈기로서 자기 부탁을 되풀이했다. 그 끈덕진 고집이 가끔 기호의 신경을 자극했던 것이다. 메이는 문에서 비켜서 있었다. 그러나 그는 문을 나갈 수 없음을 알고 있는 만큼 더욱 그 문으로 나가고 싶어지는 것을 깨달았다. 메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서로 헤어지면 어떨까? 제가 뭐 누구의 보호를 받는 여자처럼 살아왔던가요? 그들은 마주 서 있었다. 이제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잠자코 있을 수도 없었다. 둘 다 그들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이 순간이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 때문에 망쳐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기호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고 위원회였다.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든 그 생각 밑에 숨어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 뜻이 걷잡을 수 없는 초조감이 불쑥 고개를 드는 것이었다. 이윽고 메이는 턱으로 문을 가리켰다. 기호는 새삼스레 메이를 바라보았다. 두 손으로 메이의 머리를 감싸 안고는 슬며시 손에 힘을 주었다. 마치 그처럼 얼굴을 꼭 껴안음으로써 모든 남성다운 사랑의 몸짓에서 볼 수 있는 그 다정스럽고도 거친 애정의 표시를 느끼게 하려는 듯이. 이윽고 그는 손을 떼었다. 한 번, 두 번 차례차례 문이 닫혔다. 메이는 마치 잊지도 않은 셋째 문이 닫히기를 기다리기라도 하듯이 여전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슬픔에 취해 멍하니 입을 벌린 채.
메이는 문득 깨달았다. 남편에게 혼자 나가라는 몸짓을 해 보이는 것도 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남편에게 자기를 데리고 나갈 결심을 하게 하려는 생각에서였고 그것만이 마지막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몸짓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기호는 얼마 가지 않아 카토프를 만났다. 채는 집에 없나? 그는 기호의 집을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없어. 채은이 어디 있는지 정말 모르겠나? 모르겠어. 왜? 카토프는 침착했다. 그러나 그 편두통을 앓는 사람 같은 얼굴. 장은 자동차를 여러 대 가지고 있어. 채는 그걸 모르거든. 경찰이 무슨 정보를 입수했거나 아니면 그저 상호만 경계를 하는 모양이야. 만약 채은이 그걸 모르고 있다면 그대로 맥없이 붙들릴 테고 폭탄을 던져보았자 헛수고야. 그래서 아까부터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야. 폭탄은 1시에 던지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거든. 채은을 만나면 영문을 알게 될 텐데. 채은은 드엘의 피블리크가로 갈 작정이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에밀리크 집에 가보는 거야. 카토프는 곧 거리로 떠났다. 자넨 청산가리를 가지고 있나? 카토프가 뒤돌아보자 기호는 느닷없이 물었다. 응. 그들뿐 아니라 지도자들은 대개 혁대의 납작한 버클 속에 청산가리를 넣고 다녔다. 버클은 갑처럼 열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었다. 메이를 남겨두고 혼자 왔지만 기호의 마음은 좀처럼 가벼워지지 않았다. 메이가 그와 마주 서서 그에게 때들던 때보다도 집에 남기를 승낙한 지금 오히려 보다 더 강하게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기호는 중국인 거리에 들었었다. 자기가 그곳으로 들어온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저 무관심한 기분이었다. 제가 누구의 보호를 받는 여자처럼 살아왔던가요? 라고? 내가 혼자 나가는 것을 승낙한 이 여자에게 과연 나는 무슨 권리로 보잘것없는 내 보호를 베풀어 주겠다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나는 그 여자를 떼어놓고 나온 것인가? 정말 내 태도에 복수 심리가 섞여 있지 않다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인가? 메이는 지금도 틀림없이 말이나 심리를 훨씬 넘어선 고통에 짓눌려 침대에 쓰러져 있을 것이다. 그는 후닥닥 다른 박질로 되돌아왔다. 봉황색 그림이 있는 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버지는 나가고 메이는 여전히 자기 방에 있었다. 그는 문을 열기 전에 주춤 발을 멈추었다. 죽음을 나누는 절대적인 애정에 육체까지도 마비된 듯. 이러한 마음과 마음의 결합 앞에서는 육체 따위는 그 격정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새삼스레 깨달았다. 지금 그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으로 이끌려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국은 애정의 완전 무결한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따르지 못할 최고의 표현임을. 그는 문을 열었다. 메이는 급히 외투를 어깨에 걸쳤다. 그리고 말없이 남편의 뒤를 따랐다. 오후 3시 30분. 벌써 오래전부터 에밀리크는 손님 없는 가게의 손자래 고들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미리 정해둔 암호대로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었다. 카토프였다. 채은을 봤나? 후회하면서 걷고 있겠지. 에밀리크가 중얼거렸다.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채은을 봤어. 1시나 2시경에. 자네도 무슨 관계가 있나? 꼭 만나야겠어. 뭐라고 말하든가? 딴방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와 함께 아이를 달래는 어머니의 알아들을 수 없는 말도 들려왔다. 채는 친구 2녀석과 같이 왔어. 하나는 소환인데 또 하나는 모르겠더군. 안경을 쓴 친구야. 안경을 쓴 놈도 흔해 빠졌지만 꽤 점잖아 보였어. 가방을 하나씩 옆에 끼고 말이야. 자네는 무슨 영문인지 알겠나? 그것 때문에 꼭 만나야 한단 말이야. 채은이 3시간 동안만 여기 있게 해달라고 하더군. 아, 됐어. 그래, 지금 어디 있지? 가만히 있어. 내 얘기를 좀 들어봐. 여기 있게 해달라고 했어. 난 싫다고 했단 말이야. 알겠나? 침묵. 난 싫다고 했단 말이야. 어딜 갔을까? 아무 말도 안 했어. 자네처럼. 오늘은 가는 곳마다 온통 잠자코 있기만 하는군. 에밀리크는 그의 정오에 찬 눈초리로 온몸에 힘을 주고 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카토프는 그를 바라보지도 않고 조용히 말했다. 자넨 너무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있어. 자넨 일부러 욕을 얻어먹도록 해놓고 자기 자신을 방어할 핑계를 삼으려는 거야? 자네가 뭘 한다고 그러나? 그게 자네와 무슨 빌어먹을 놈의 관계가 있다는 거야. 그렇게 쳐다보지 말란 말이야.
병아리 면도처럼 까칠까칠하게 머리카락을 세우고 그렇게 쳐다보지 말란 말이야. 두 손을 벌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누가 와서 못이라도 박아 달라는 건가? 카토프는 손을 펴서 에밀리크의 어깨 위에 얹었다. 2층에서는 아직 병이 낫질 않았나? 좀 덜한 편이야. 하지만 지긋지긋하네. 애 새끼가 불쌍했어. 빼빼 마른 데다 대가리만 큼직한 게 영락없이 가죽 벗긴 토끼 꼴이야. 나야 까짓거 내버려 두게 하며 이 벨기에인은 사납게 몸을 빼어 물러쓰다가는 심술 부리는 애들 같은 묘한 동작으로 방 한끝으로 걸어갔다. 가장 나쁜 것은 그게 아니야. 아니 그렇게 우물쭈물하면서 난처한 얼굴로 서 있지 말란 말이야. 내가 체인을 경찰에 밀고 간 건 아니야. 그건 염려 마. 적어도 아직까지는 말이야. 카토프는 서글픈 낯으로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좀 자세하게 말해주게. 난 그 녀석하고 같이 가고 싶었어. 체인하고? 카토프가 지금 체인을 찾아낼 수 없음은 확실했다. 그는 단단히 얻어맞은 사람처럼 맥없는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장은 밤이 되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체인은 그때까지 아무 일도 못할 것이다. 에밀리크는 엄지손가락을 들어 어린애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어깨 너머로 가리켰다. 저것 봐. 저걸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좀 더 기다려. 저 애 새끼가 곧 죽을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렇지. 내 말 좀 들어봐. 하루에 반나절은 나도 그러기를 빌고 있어. 하지만 정작 그렇게 되면 앓더라도 좋고 병신이 돼도 좋으니 그대로 있어 주기를. 죽지 않기를 바라게 될 거란 말이야? 알겠네. 뭘 안다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녀석이. 에밀리크는 무엇을 빼앗기기라도 하듯이 성이 나서 대들었다. 나도 전에 결혼한 적이 있거든. 그거 한번 내 눈으로 보았더라면 자네 꼴에 아니 거리를 쏘다니는 저 예쁜 창녀들도 우리에겐 기억에 맞질 않아. 그는 카토프가 지금 2층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아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 과연 옆편내는 헌신적이지. 또 그게 아내가 할 수 있는 전부이고 그 나머지는 옆편내가 갖지 못한 것으로 모두 돈 많은 녀석들의 것이지. 나는 그 서로 사랑하는 지 않은 것을 보면 그것들의 쌍판떼기를 갈겨주고 싶어. 헌신, 그게 대단한 거야. 요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게 중요한 거지. 그뿐이지. 그럼 자네가 여기 있는 것도 그 때문인가? 날 도와주려고? 그래. 불쌍해서가 아니지. 그러나 카토프는 적당한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아마 적당한 말은 애당초 있지도 않았을지 모른다. 그는 자기가 말하려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하려 했다. 나도 자네 심정은 알고 있어. 적어도 거의 비슷한 데까지는 말이야. 그리고 자네와 같은 그 화풀이도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일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가? 그러니까 내가 자네 말에도 화를 내지 않고 견디는 거지. 그는 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양어깨 사이에 고개를 움츠리고 곁눈질을 해가며 말을 토막토막 끊어 삼키듯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둘 다 고개를 숙이고 마주 서 있는 모양이 꼭 너지분하게 쌓인 레코드 사이에서 한바탕 싸움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카토프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쩐지 자기가 강자의 입장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마 자기 목소리며 침착한 태도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우정까지도 은연중에 작용해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세상 만사를 우습게만 보던 놈이 정말로 헌신이니 희생이니 또는 비슷한 일에 부닥치게 되면 맥을 못 쓰고 나가 떨어지게 마련이야? 농담은 작작해. 그런 경우에 그놈이 어떻게 된다는 건가? 사디스트. 카토프는 태연하게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귀뚜라미 우는 소리, 거리의 발소리도 차츰 뜸해지고 있었다. 피인으로 찌르는 따위의 사디즘은 드물지. 하지만 말로 들볶는 사디즘은 아주 흔하거든. 만약 여자가 전적으로 복종해서 그걸 극복할 수 있다면 말이야. 내가 아는 한 녀석은 옆편내가 요양수에 들어가려고 몇 해 동안을 절약해서 모아둔 돈을 꺼내가지고 가서 도박을 했다네.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가름의 도박이지. 그런데 몽땅 잃었네 그려? 그런 때일수록 언제나 잃는 법이지. 그러고는 바로 지금 자네처럼 풀이 다 꺾여서 집에 돌아왔지. 병석에 누운 옆편내는 놈이 침대로 가까이 오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고 여자는 곧 알아차렸단 말이야. 그런데 그 옆편내가 오히려 그 녀석을 위로해 주려고 하더란 말이야.
자기보다는 남을 위로해주기가 쉽거든. 에멜리크는 천천히 맞장구를 치더니 벼랑간 눈을 짓떠며 물었다. 그 녀석이 바로 자네로군? 듣기 싫어. 카토프는 주먹으로 카운터를 탁 내리쳤다. 그게 나였다면 처음부터 나라고 했지. 그러나 곧 성이 풀렸다. 난 그렇게까지 한 적은 없어.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고 만약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면 무엇보다도 아무것도 믿질 않기 때문에 말이야. 마음이 착한 사람과 만나게 될 때는 믿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야. 뻔한 일이지. 그리고 자네가 바로 그런 경우지. 아내나 자식이 없었다면 확실히 자네도 첸과 함께 뛰어나갔을 거야. 그래 어떤가? 오직 그런 착한 마음을 위해서만 산다면 그놈의 착한 마음에 자네는 잡아먹히고 말 거야. 하긴 언제나 세상의 희롱거리가 될 팔자라면야 그것도 괜찮을 테지.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야.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야. 나는 첸을 내쫓았다는 걸 생각하면 참을 수가 없어. 하긴 첸을 그대로 두었더라도 참을 수 없었을 테지만 동지들에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만을 요구해야 해. 난 동지를 바라는 거지. 성인을 바라는 게 아니야. 성인 같은 건 믿을 수가 없어. 자네가 전에 자진해서 연광으로 가는 광부들을 따라갔다는 게 사실인가? 난 그 당시 수용소에 있었어. 카토프는 난처한 기색이었다. 광산이나 수용소나 마찬가지지. 마찬가지라고? 그건 거짓말이야. 자네가 뭘 안다고? 거짓말이야. 자네 같았으면 첸을 내쫓지 않았을 거야. 난 처자가 없으니까. 저 애가 앓지만 않았다면 그놈들의 손에 죽는다 해도 내겐 그리 괴로울 것 같지 않아. 난 날 때부터 못난 놈이지. 난 정말 바보야. 그리고 난 노동자도 못 되고. 그럼 뭐란 말이야? 아무 놈이나 와서는 오줌을 갈게 되는 가스등 기둥이나 다름없는 꼬락서리야. 그는 다시 넓적한 얼굴을 들어 2층을 가리켰다. 어린애가 다시 울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카토프는 감히 죽음이 자네를 해방시켜 주겠지라는 말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다. 카토프 자신을 해방시켜 준 것도 죽음이었다. 에멜리크가 얘기를 시작한 후로 어느덧 죽은 아내의 기억이 스며들어 카토프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카토프는 희망을 잃고 녹초가 되어 시베리아에서 돌아온 뒤 의학 공부도 집어치우고 공장 노동자가 되었다. 혁명도 보기 전에 죽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그는 오직 자기를 사랑하는 어떤 여직공을 학대하는 것으로서 아직도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처참한 증거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자기에게 가해지는 온갖 고통을 달게 받고 있는 것을 보자 그는 그 여자의 지극한 애정에 오히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괴로워하는 그 애처로운 사랑에 감동되어 버렸던 것이다. 그때부터 그는 그 여자를 위해서만 살아왔다. 지금까지의 타성으로 혁명활동만을 계속했지만 그는 그 가엾은 여인의 가슴 깊이 간직된 끝없는 애정에 사로잡혀 자나깨나 뿌리칠 수 없는 그 애정의 집념을 혁명 속으로 이끌어들여 해소했던 것이다. 몇 시간씩 그 여자의 머리칼을 쓰다듬어 주고 하루 종일 같이 누워있기도 했다. 그 여자가 죽었다. 그때부터 그러나 그 모습이 지금 에멜리크와 자기 사이에 아련히 떠오르고 있었다. 말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러나 말을 초월해 몸짓이든지 눈빛이라든지 또는 그저 한자리에 같이 있다는 것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는 가장 뼈저린 고통은 거기에 따르는 고독감 속에 있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표현함으로써 또한 거기에서 해방될 수도 있는 법이다. 그러나 깊은 고뇌를 표현할 수 있는 말처럼 찾아내기 힘든 말도 그리 없을 것이다. 에멜리크로서는 지금 이 순간에 서투르게 표현하든지 또는 거짓말을 하면 오히려 습성이 되어버린 자기 모멸에 새로운 박차를 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다. 카토프는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쓸쓸히 그를 바라보았다. 남자들끼리 애정을 표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어색한 것인가를 새삼 깨닫고는 가슴이 뭉클했다. 난 아무 말도 않겠네만 자네는 이해해 줘야 해. 할 말이 없어. 카토프가 말했다. 에멜리크는 한 손을 들었다가 다시 무겁게 내려놓았다. 마치 자기는 고난의 생활과 허무한 생활, 그 둘 중의 하나를 택할 수밖에 도리가 없다는 듯이. 그러나 그는 깊은 감동에 사로잡혀 그대로 카토프 앞에 우뚝 서 있었다. 곧 여기를 떠나서 첸을 찾으러 가야지. 카토프는 생각하고 있었다. 오후 6시.
돈은 어제 전했습니다. 도대체 사태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겁니까? 페라리 대령에게 말했다. 대령은 이번에는 군복을 입고 있었다. 사령관은 매우 긴 편지를 장 장군에게 보내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문의하고 있습니다. 사령관은 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로군. 대령은 흰 반점이 있는 눈으로 페라를 쳐다보며 여기 그 번역문이 있습니다 하고 대답할 뿐이었다. 페라는 그 서류를 받아 읽었다. 여기 답장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령이 말했다. 그는 사진 한 장을 불쑥 내밀었다. 장의 서명 위에 한자가 두 자 적혀 있었다. 무슨 뜻이요? 총살. 페라는 빅에 걸린 상하이 지도를 쳐다보았다. 지도에는 큼직한 붉은 점으로 군데군데 노동자와 빈민들, 결국 같은 것이지만 그들의 집결지가 표시되어 있었다. 3,000명의 노동조합 부대, 아마 그들 뒤에는 30만의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감히 활동을 할까? 그 반대측으로는 장과 군대가 있고 페라는 잠시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 그는 전면적 폭동을 앞질러 우선 코뮤니스트의 수령들을 총살하려는 것인가요? 물론입니다. 폭동은 안 일어날 겁니다. 커뮤니스트들은 거의 무장 해제가 되어 있고 장 장군은 자기 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제1사단은 지금 일선에 나가 있고요. 그 사단만이 위험한 존재였죠. 고맙소. 자, 그럼 페라는 발레리를 찾아가려는 참이었다. 보이 하나가 찌르레기가 된 큼직한 황금빛 세 장을 무릎에 안고 운전사 곁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발레리가 페라에게 이 새를 구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이다. 자동차가 움직이자 그는 곧 주머니에서 편지 한 장을 꺼내 다시 읽었다. 그가 한 달 전부터 근심해온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미국 은행 측에서 그에 대한 차관을 단절하려는 판국이었다. 인도차이나 총독부의 주문만으로는 이미 공장을 충분히 움직여 나갈 수가 없었다. 그 공장은 다달이 확대되어 갈 상거래를 예상하고 창설된 것인데 지금은 그 거래가 나날이 줄어들고 있었다. 재단의 공급 경영은 적자를 내고 있었다. 파리에서 페랄 재단의 주가는 페랄 계통의 은행들이나 그 은행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프랑스 재벌들에 의해 특히 인플레이션에 의해 유지되어 오던 터였다. 그러던 것이 프랑스와 안정 이후로는 차차 하락세를 보여 멎을 줄 모르고 그 시세가 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재단의 여러 은행은 경작지에서 오는 이득에만 의존하고 있었다. 주로 고무회사의 이득이었다. 스티븐슨 안은 전 세계의 주요 고무 생산국인 영제국 전역에 걸친 고무 생산 제한. 그것은 당시 원가 이하로 하락되었던 고무 시세를 다시 끌어올릴 목적으로 실시되었음.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스티븐슨 안은 고무 시세를 16센트에서 1달러 12센트까지 올려놓았다. 인도 차이나의 고무 생산업자인 페랄은 자기 사업이 영국과 무관하기 때문에 그러한 고무값이 오르는 때를 틈타서 자기 회사의 생산고를 제한할 필요도 없이 톡톡히 한몫 보았던 것이다. 그래서 미국 은행들도 그 스티븐슨 안이 고무의 주요 소비국인 미국에 얼마나 큰 손해를 끼치는가를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는 터라 페랄의 고무 재배지를 담보로 해 기꺼이 차관을 해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네덜란드령 인도 제도의 고무 생산과 필리핀, 브라질, 라이베리아 등지에서 미국이 고무 재배를 시작함에 따라 고무 시세가 폭락하고 있는 판국이었다. 그래서 미국의 여러 은행들은 차관을 줄 때와 똑같은 이유로 이번에는 그것을 중지하고 있었다. 페랄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인이 한꺼번에 겹쳐 갑작스러운 타격을 받았다. 첫째로 그의 사업을 떠받들어주고 있던 유일한 원료 생산의 공황 때문이었다. 그가 대부를 받아 투자를 한 것은 생산품의 가치를 노린 것이 아니고 고무 재배지 자체의 가치를 노리고 한 것이었다. 다음은 프랑스와의 안정에 따라 그의 온갖 정권, 그 대부분은 시장 통제에 나선 은행의 것들이었다. 그의 온갖 정권의 시세 폭락 때문이었고 끝으로 미국 은행들이 차관을 중지했기 때문이다. 이 차관 중단이 널리 알려지는 날엔 곧 뉴욕이나 파리에 있는 온갖 협작군이 그 주가 폭락을 노리는 공격 태세를 취할 것이다. 놈들의 태세는 너무나 확실한 것일 게다.
이러한 사실도 그가 모르는 바 아니었다. 그가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정신력에 의해서만, 따라서 프랑스 정부의 뒷받침으로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파산의 위협에 부닥치면 재벌들은 새삼스레 자기들이 소속된 국가에 대한 의식이 강렬해지게 마련이다. 한편 정부 당국도 국민의 기업체가 미천을 털어먹는 꼴을 줄곧 보아온 터지만 그렇다고 재기의 희망마저 털어먹는 꼴은 보이기 싫은 것이다. 도박꾼처럼 끈덕진 희망을 가지고 잃은 돈을 보충하려는 경우라면 털어먹은 미천도 그다지 억울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프랑스로서는 중국에 있는 공업은행은 할 수 없이 포기했지만 페랄 재단까지 포기하기는 곤란한 일이었다. 그러나 페랄이 프랑스 정부의 원조를 청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조금이나마 희망이 있는 처지여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중국에 있는 커뮤니즘이 분쇄되어야 했다. 저항이 여러 지방을 손에 넣는다는 것은 결국 중국 철도 부설 사업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사업으로 인한 공채의 예상액은 금화로 300억 프랑, 지폐로 친다면 100만 프랑 뭉치를 무더기로 쌓아 올려야 한다. 물론 재료 주문을 받을 사람은 페랄뿐만은 아닐 것이다. 마치 오늘날 저항을 지지하는 사람이 페랄뿐만이 아닌 것처럼. 그러나 그도 한몫 끼게 될 것만은 확실하다. 더구나 미국의 은행들은 중국 커뮤니즘의 승리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중국 공산당이 몰락하기만 하면 미국 은행들도 정책을 바꿀 것이다. 페랄은 프랑스인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몇몇 특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었다. 우리 재단의 철도 부설 사업을 맡게 되리라는 건 논의할 여지도 없는 일이다. 그는 자기 사업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정부의 원조를 청할 자격은 충분히 있는 셈이다. 정부도 또 새로운 파탄을 초래하는지보다는 차라리 그의 청을 들어줄 것이다. 비록 페랄의 착오는 미국에서 얻은 것일 망정 그의 저축이나 주식은 프랑스의 것이니까. 중국의 절박한 위기가 계속되는 동안 페랄의 도박패가 전부 좋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전에 스티븐슨 안이 재단의 생명을 보장해 준 것처럼 앞으로 국민당이 승리한다면 역시 보장해 줄 것이 틀림없다. 프랑스화의 안정은 페랄에게 불리했지만 중국 코뮤니즘의 몰락은 그에게 확실히 유리해질 것이다. 그는 한평생 세계 경제의 파동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밀물을 기다리고만 있어야 할 것인가. 처음에는 그저 가져다 주듯이 순조롭더니 나중에 가서는 옆구리를 끌어차듯이 가혹해지는 그 세계 경제의 파동을 오늘 밤 저항이 승리 또는 패배 그 어느 쪽으로 끝나든 간에 그는 자기 운명이 전 세계의 온갖 힘에 좌우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그 여자가 있다. 그 여자에게만은 좌우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여자야말로 곧 내 마음대로 될 것이다. 그 여자를 차지했을 때의 그 사로잡힌 듯한 여자의 표정에서 드러나는 굴복의 고백은 마치 눈을 가린 손처럼 내 생활의 밑바닥에 서로 뒤엉킨 온갖 구속을 일시나마 가려줄 것이다. 그는 몇몇 살롱에서 그 여자의 모습을 다시 보았다. 그 여자는 바로 사흘 전에 교토에서 돌아왔던 것이다. 그때마다 그 여자는 다정하고도 거만한 교태로 그의 욕망에 부채질을 했고 그는 그 교태에 신경질이 나면서도 그만 어쩔 수 없이 붙들려 버리곤 했던 것이다. 그 여자를 오늘 밤 다시 만나기로 승낙했다. 여자가 딴 남자보다 자기를 더 좋아하기를 바라는 끝없는 욕망에 빠져 이 순간에는 더욱 손쉽게 더욱 완전하게 좋아하게 되지만 그는 그녀에 대한 탐복이 희박해지는 경우에는 그것을 되살리기 위해서 에로티시즘에 호소하곤 했다. 그 여자의 성격 중에서도 특히 그에게 반발하는 점이 오히려 그의 욕정을 자극했다. 그 모든 게 실은 아주 혼돈되어 있었다. 그 여자의 몸과 접촉하자 곧 여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감각을 상상해버리는 욕구에서 강렬한 소유감을 끌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억지로 정복한 육체가 스스로 내맡기는 육체보다는 다른 어떤 여인의 육체보다도 우선 흥미를 끌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 곧 아스트로 호텔로 들어갔다. 보이는 점잖게 세 장을 들고 뒤를 따랐다. 세상에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의 흥미를 끌지 못하는 많은 여자들과 그가 사랑받고 싶어하는 한 명의 살아있는 여인이 있었다. 페랄의 자만심이 자기와 맞서는 또 하나의 자만심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 마치 노름에 빠진 도박꾼이 평화가 아니라 싸움을 위해서 또 다른 도박꾼을 찾듯이
우선 같이 자기로 되어 있으니 오늘 밤의 노름판은 잘 걸려든 편이다. 홀에 이르자 고용인 한 명이 다가왔다. 세르주 부인께서 오늘 밤엔 돌아오지 않으신다고 페랄 선생께 말씀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저분께서 설명하실 겁니다. 페랄은 그만 말문이 막혀 저분이라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병풍 곁에 이쪽으로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다. 그 남자가 돌아보았다. 줄곧 발레리에게 굽실거렸던 남자였다. 그 남자 곁에 병풍 저쪽으로 역시 보이 한 명이 페랄의 보이에 못지않게 의젓한 태도로 찌르레기 3장을 들고 서 있었다. 그 영국인은 깜짝 놀라 일어서더니 페랄의 손을 쥐며 말했다. 당신이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고요? 그들은 동시에 자기들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보이들의 능청스러운 미소와 호텔의 백인 종업원들의 엄숙한 표정 속에서 그들은 우두커니 선 채 서로 노려보고 있었다. 종업원들의 표정도 너무 지나치게 엄숙한 것이어서 자연스러운 표정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때마침 칵테일 시간이었다. 온 상하이의 주요 멤버들이 한자리에 모인 셈이었다. 페랄은 자기 꼴이 더욱 우스꽝스러우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상대방 영국인은 아주 풋내기였으니까. 속에서 치미는 분노에 못지않게 강렬한 경멸을 상대에게서 느끼게 되자 그는 자신의 열등감을 순식간에 걷어찰 수 있었다. 정말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어리석음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음을 느꼈다. 자기 몸에 꽉 달라붙어 자기 어깨를 누르는 어리석음이었다. 지금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인간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정스러운 백치들인 것이다. 그들이 이 사건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사건의 전말을 모조리 알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들의 익살맞은 표정과 마주치면 폭발할 듯한 정오심에 온몸이 마비된 듯 옴삭달싹할 수 없었다. 이건 뭐 새 품평이라도 하려는 건가? 페라리 보이가 상대방의 보이에게 물었다. 알게 뭐야? 내 것은 수놈이야. 그래, 내 것은 암놈인데? 그럼 정말 품평회에 보내는 건가 봐? 영국인은 페랄에게 몸을 굽혀 인사하고 문지기 쪽으로 걸어갔다. 문지기가 그에게 편지 한 장을 내주었다. 그는 편지를 읽고 나자 보이를 불렀다. 그는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더니 3장에다 꽂아 문지기에게 세르주 부인에게 라고 한마디 남기고는 나가버렸다.